이번 주에 있었던 A매치, A매치의 총 정리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브라질을 상대로 0대5로 대패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파라과이를 상대로 또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0월달 두 경기에선 1승 1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끝을 내게 됐습니다. 이 두 경기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경기요. 제가 브라질전은 중계를 보고 파라과이전 현장에서 봤는데요. 파라과이전은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경기력보다는 진짜 데이터가 너무 잘 터져서 5G, 4G가 너무 잘 터져서 이런 경기장이 있나? 그러니까 네. FC 서울 경기보다 관중이 더 없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심지어는 1부, 2부 K리그 2에서 이제 인천 대 수원 하면은 2만 한 몇천 왔거든요. 그거보다 관중이 더 없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봤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광판에 한 75분께 되면 항상 오늘 경기 몇 명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띄워주잖아요. 네. 그거를 찍어가지고 제 인스타 피드에 올렸어요. 별말 안 하고. 이날 N석에 계셨죠? 네, N석에 있었어요. 그 붉은 악마 뒤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너무 잘 찍히는 위치에 있어서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면서 2.5만이 안 되는 관중 수에다가 2석을 가득 채웠던 그 LED 패널에다가 너무 잘 터지는 휴대폰 신호에다가 10월달 A매치가 좀 여러모로 좀 낯선 장면들이 많았다. 딱 요것만 썼거든요. 네. 근데 그게 35만 명이 본 거야 그거를.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지금 우리 채팅창처럼 야구랑 축구랑 또 이제 편 갈라가지고 또 싸우고 있고 뭐 난리가 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준일은 인플루언서다. 이제 좀 알고리즘을 탔어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랑 이제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또 한번 알게 되네요. 네. 여튼간에 그 22,000명이라는 숫자와 그 너무나도 잘 터졌던 그 휴대폰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A매치의 그 풍경들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던 것들이 사실이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도 이제 가면은 기자들은 여유로운 것이 우리는 그래도 기자석에 우선랜과 유선랜이 터지는데 이러면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든 메신저나 이런 걸로 외부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경기 중에는 터져요. 왜냐면 경기 중엔 관중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안 들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김정용 기자의 새로운 접근법에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좀 생소한 장면들이 많았다. 우리 이제 사실 대본상에도 그 얘기가 먼저 있어서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한 거기도 한데 2만대 관중, 상암 2만대 관중 이게 이제 슈틸리케 감독 때 이후 처음 이라고 하니까 진짜 오래됐죠. 저희 작가님이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적어주셨네요. 이게 A매치에서 관중이 3만 명도 안 들어왔던 경우가 정확히 10년 전 자메이카전에 28,105명 이후에 딱 10년 만에 나온 좋지 않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슈틸리케 때입니다. 이때가 그 정몽규 회장 시대 1차 암흑기였는데 벤투 감독 오고 나서 해가지고 회복세가 이루어져서 이번 월드컵 3차 예선 종료 시점까지는 우리 A매치 거의 다 채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처참하게 다시 무너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벤투 감독 때 아주 절정을 찍었고 그 시기에 코로나 시국이 있었던 게 좀 아쉽지만 코로나 시국 끝난 직후에도 그 인기가 이어지면서 맞아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이제 만석이 경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6만 3천 몇백, 4천 몇백 왔다 갔다 해서 대충 6만 4천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무조건 매진이었고, 매진인데 인기가 한창 좋을 때는 광크를 해야 좋은 자리를 끊을 수 있었다. 이건 뭐냐? 보려고 하는 사람이 6만 8천이 아니고 그걸 몇 배수였다라는 얘기죠. 그런 시절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실 대표팀과 축구협회 이미지를 조금 깎아먹은 게 아니고 좀 많이 깎아먹다 보니까 국감 이런 건 너무 세잖아요. 그리고 비리 어쩌고 이런 식의 키워드가 나오는 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미지를 진짜 심각하게 깎아먹어서 사암에서 하필 또 그 잔디 문제 때문에 그 경기를 거의 안 하다가 3차 예선 첫 경기 마지막 경기를 상암에서 했는데 마지막 쿠웨이트전이 4만대였어요. 그때만 해도 4만대? 이제 이런 세상이 오는 건가 싶었는데 4, 2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그래프가 말도 안 되게 절벽처럼 떨어졌어요. 브라질전도 결국은 우리가 10,000원 관중이 안 됐잖아요. 저는 이런 선택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티켓 값을 요 1년 사이에 많이 올렸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파라과이전도 좀 괜찮은 자석 보려고 하면은 당연히 13만 원. 얼마 주고 티켓 사셨죠? 제가 N석에 갔었는데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었고. 3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레드존인가 그런가. 올린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지어가지고 빚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올린 금액으로 얻는 수익만큼 관중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 경기를 5만 원을 주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으니까 10만 원을 주고 보러 간 건데 그때 그 느낌 자체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 돈 주고 다시는 안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일단 여러 가지로 경기력 자체도 약간 좀 밋밋하긴 했지만 분위기가 일단 2만 2천 명밖에 오지 않다 보니까 이거 내가 뭘 보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신나지가 않아요. 예, 그게 가장 좀 커가지고 같은 값이면은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K리그 좀 빡센 응원들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클럽 축구를 볼 수 있는데 사실 국가대표 축구라고 하면은 뭐 모든 종목도 다 그렇지만 최상위 그 카테고리에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값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다음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또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돈이면은 그 돈 씨가 나오는 거죠. K리그 가가지고 축구 보고 마음껏 먹고 그 펍에 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저 상암에 가면은. 예. 단 하나에 아쉬웠던 거는 16명만 더 왔으면 22,206명이었거든요. 16명만 더 왔으면 2222 콩의 가호가 네. 가득할 수 있었는데 그럼 2대2? 뒤늦게라도 콩의 결혼식을 축하드리며 그러니까 예. 이거 농담이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축구협회 관계자가 뭐 공식적은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실추된 이미지나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이거는 뭐 어떤 요인이 더 작용했는지 한번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떨어지긴 했거든요. 급전직하. 네. 예, 좀 생각은 해봐야 된다. 뭐 야구가 있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그 돈 주고 축구장에 가는 거를 맨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근데 근자에 너무 많았다 이거죠. 네. 아이콘 매치와 유럽팀 방한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같이 10얼마나 주고 한 번 경기장 볼 거면 비교가 이제는 너무 이번 반기에 그걸 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짐작도 해볼 수 있고. 예. 차라리 이 돈 모아서 내가 LA로 다녀오고 갔다. 그건 좀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많이 모아야 되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제 어제 열렸었던 AFC 어워즈에 정몽규 회장이 참석을 했어요. 아, 그렇죠. 현장에서 이제 연합뉴스 안홍석 기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죠. 혹시 회장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약간 성대모사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살짝 들어갔어요. 이런 말투거든요. 그래요? 비슷해요? 네. 이런 말투예요. 저는 처음에는 연합뉴스 인터뷰라고 하길래 보다가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은 연합뉴스에 단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연합뉴스 가서 봤더니 역시 나의 예상대로 우리 안홍석 기자가 돌직구 질문을 정몽규 회장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밑에 댓글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 말을 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을까? 그거 예. 자, 준서564님이 서울대 출신 안모 기자라고 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가 봅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대답까지 나왔었던 좀 씁쓸한 그런 두 번의 경기였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런 점은 있어요. 뭐냐면 스포츠로만 보면 축구 팬이라고 생각하면 뭐 야구 팬도 마찬가지지만 욕하면서도 보러 가는 게 스포츠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요즘 대한축구협회가 약간 애초에 팬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아이돌 팬덤 같은 분위기가 좀씩 생기니까 대한축구협회가 개꿀 이러면서 아예 홈페이지 운영 방식이나 뭐 그 서포터 운영 방식 같은 거를 약간 아이돌 팬덤 관리하는 방식 같은 걸로 참고해서 많이 했어요. 플레이 KFA. 근데 뭡니까? 아이돌 팬덤은 소속사가 그런 논란 일으키면 안 됩니다. 축구팀이랑 다릅니다. 농담 아니고 저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실추가 관중 급감으로 직결되는 게 원래는 스포츠는 그런 로직이 아니거든요. 아이돌은 이런 로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야지. 뭐 이 대한축구협회가 결국은 자승자박을 한 셈이 됐다는. 우리 또 아이돌 산업에 굉장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 얘기가 저희 와이프가 사실 그 경기를 보러 가고자 했던 이유가 그 하이라이트에 윤두준 씨가 보러 온다고 저 앱에다가 올렸대요 본인이. 오빠랑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한 네, 거예요? 오빠랑 같은 공간에서 이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오빠를 찾으러 그냥 자기는 가고 싶다는 거야. 윤두준 씨 팬이에요? 사실 윤두준 때문에 한국에 온 거예요. 저희 와이프는.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소준이를
그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급 떨어지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건데 여튼간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1등석을 가고 싶다는 거야. 근데 1등석을 포기를 한 이유가 너무 비싼 거예요. 막 18만 원, 13만 원 이러니까 일단 거긴 못 간다 해가지고 아쉬운 대로 레드석을 가자 해가지고 5만 원짜리로 이제 끊어갖고 이제 딱 갔는데 옆에 이제 앉아 계셨던 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백호 응원봉을 팔잖아요. 플레이 KF에서.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저희 와이프가 저거 왜 팔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왜 축구장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울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거는 내가 안 산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대한축구협회가 별별 걸로 돈을 벌어보려고 막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는 그 사진도 돈 받고 팔겠다. 예, 왜냐면 대한축구협회 이제 대표팀 선수들 소집하고 경기 뛰고 하면은 이제 거기 계약돼 있는 그 포토그래프 회사랑 해가지고 막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그것도 그 약간 아이돌, 아까 김종용 기자가 얘기한 아이돌 산업의 또 한 부분의 힌트를 받아온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미지도 이제 돈 내고 다운 받으실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 산업 뭐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루트를 만드는 거는 좋은 시도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막 너무 파편화 시켜서 아이돌 팬덤화 시키고 이게 저도 적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찾았나요 그분은?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모발체에서 봤어요? 먼발치에서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본인이 오빠다 라면서 이제 본인이 보통 오빠라고 하면은 제가 아니라 윤두준 오빠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줌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뭐 약간 심령 사진 같은 그런 게 나온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윤두준이 맞았어요. 예, 거의 몽골인의 시력을 윤두준을 찾을 땐 갖고 있는 저희 와이프가 되겠습니다. 여튼간에 자 경기 얘기로 가보면 네. 경기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자 브라질의 0대5로 아주 박살이 났고요. 파라과이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청소년 대표 포함 역대 브라질전 전패인데요. 0대1, 0대2, 0대3, 1대5, 1대4, 0대5. 만만 살짝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이런 그래프를 그럼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6골 찬가 다음 경기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걸 또 어떻게 자료를 또 찾아봤어요. 네. 하필이면 이제 또 우리는 그렇게 브라질을 상대로 점점 더 꼬라박고 있는데 일본이 3대2로 이겼잖아요. 그쵸, 네. 네. 그게 굉장히 좀 간접적인 굉장히 뼈아픈 비교 포인트가 특히 됐습니다.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일본도 먼저 2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브라질의 어떤 개인의 능력에 밀리면서. 그래서 한 기사는 요즘에 이제 하프타임 상보도 있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과 똑같은 골 나눈 중 뭐 아예 제목이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경기가 끝난 뒤 스코어는 그러니까 후반 들어서 완전히 다른 팀처럼 일본이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전에 어쩌면 보고 싶었던 모습들이었는데 일본은 이제 그거를 극한까지 끌어내면서 브라질 상대 역전승을 거두는 엄청난 쾌거를 거뒀고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점점 다운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TKO 수준의 패배를 당했죠. 이게 이제 팀 컬러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9월, 10월 합쳐서 보면요. 일본은 브라질 잡았잖아요. 나머지 3경기 2무 1패 했거든요. 한국은 브라질한테 대패했죠. 나머지 3경기는 이제 2승 1무 했습니다. 그래서 묘해요. 강약 약강과 강강 약약의 두 나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본은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카타르 월드컵도 생각해 보시면 그럼요. 독일, 스페인 잡고 사이에 아마 코스타리카였죠. 거기 졌거든요. 그러니까 팀 컬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16강만 가려고 해도 토너먼트 한 경기를 뚫어야 되는 걸로 월드컵 지도가 바뀌었죠. 게다가 한국, 일본 둘 다 이제 16강이 아니고 뭐 우리는 8강, 일본은 말로는 우승 이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팀을 한두 번 더 꺾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 컬러상 일본은 그것을 좀 더 근접하고 있다면 한국은 추풍 낙엽과 좀 만만한 팀은 좀 잘 잡을 가능성이 일본보다 높아 보인다. 이런 좀 컬러가 바뀐 거죠. 지금 축구가 약간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이제 3, 4포트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축구로 근데 그 축구도 뭐 완전히 압도한다 그런 축구는 아니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위기를 어영부영 넘기고 딸깍으로 득점을 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패턴을 뭐 하고는 있어서 이게 월드컵 때도 작동이 되면은
결과는 어찌저찌 나올 수는 있겠는데 뭔가 일본처럼 크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한국은 벌처고 일본은 시에지 탱크냐는 댓글도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둘 다 스타 안 하시는군요. 저는 안 했어요. 예. 네. 뭔지는 알고 있는데 네. 별로 공감이 안 됐습니다. 공격 그래서. 타입이 벌처는 소형 유닛을 잘 잡고 탱크는 대형 유닛을 잘 잡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국이 2승 1패나 1승 1무 1패나 뭐 1승 2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그걸 뚫으면 32강입니다. 32강에 갔어요. 사실은 32강에 가도 조 2위나 3위, 좀 3위 알트카드 부활했잖아요. 네. 저 3위로 32강 가면 다른 조 1위를 만난다는 거예요. 브라질 같은. 그러면 조별리그를 통과했는데 왜 16강을 못 갔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바뀐 월드컵 제도 때문에라도 뭐 강팀을 잡을 수 있는 스타일이 좋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경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자꾸 하면서 내성을 기를 필요는 있죠. 뭐. 내성이 길러지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전혀 안 길러졌고 그냥 맞다가 끝난 것 같은데요. 이번엔 전혀 안 길러졌는데 예,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브라질전이 끝이 났고 파라과이전은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뭐 아까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22,000명의 그런 관중수라든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콘텐츠들의 그런 반응 같은 것들을 봐도 딱히 그 2대0 승리가 고평가를 받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느껴집니다. 저는 그래도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멘탈이 걱정이 됐어요. 네. 선수들 멘탈 말고 홍명보 감독의 멘탈. 그쪽의 멘탈. 네. 과연 전형과 전술의 틀을 바꿀까? 다시? 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우직하게 끝까지 플랜 A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플랜 A라고 볼 수 있는 예. 전형과 전술을 트릭? 내가 그 얘기 하려고 말았는데 바로 그거? 예.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경기 졌으면은 아마 지금 이 분위기 아닐 거예요. 그럼요. 뭐 이 포트 날아갔다 도대체 감독이 하는 게 뭐냐 더 날이 서 있었을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 2는 좀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편성이 될 때는 좀 분명히 좀 유리한 측면을 받으면서 조편성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손흥민 선수를 손톱을 쓰면서 이제 원톱에 세웠을 때 이 선수가 2경기 동안 슈팅 기회를 제대로 좀 살리지를 못했던 그런 좀 개인으로서도 답답했던 그런 경기 내용 자체가 월드컵에서는 어쨌거나 손흥민이라든지 이강인 같은 그런 빅네임 플레이어들이 잘 해줘야 성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김정용 기자의 분석에 맡기겠습니다. 예. 이거 그럼 저는 이따가 K리그 얘기할 때는 말을 줄여도 되겠군요. 어디 또 슬쩍 빠져나가려고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예, 굉장히 또 위험한 얘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지시에 의한 거고 어디까지가 본인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단조롭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2경기 내내 공세당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손흥민 선수 본인의 움직임이 너무 안 좋았다. 그 종으로만 앞뒤로만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비 라인 배후로 직선 침투만 하고 가끔 이선 내려와서 풀어주는 빈도도 있지만 그게 좀 낮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센터백 뒤로 때려주는 롱패스 손흥민이 잡아서 득점한다는 게 맨날 나오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MLS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왜 그런지는 요인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었고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게 오현규 선수가 정통 스트라이커고 손흥민 선수는 원래 2선 자원 출신은 지금도 2선을 겸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오현규가 훨씬 동선이 다양했고 오현규 선수의 득점 장면 측면으로 빠져서 침투를 시작합니다. 중앙에서 침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횡적인 움직임으로 처음에는 왼쪽 측면으로 뛰려고 하다가 이강인 선수랑 사인이 한 번 안 맞으니까 다시 그 옵사이드 라인 뒤로 내려간 다음에 이제 홀을 그리면서 이런 움직임 이제 축구인들이 좋아하죠. 홀을 그리면서 센터백들 등 뒤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침투를 해야 골이 나는 건데 손흥민 선수는 센터백이 자기를 보는데 뜁니다. 그러면은 넣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할 정도였던 게 이번 2경기는 둘 다 계속 그랬어요. 근데 9월에는 안 그랬거든요. 9월에는 측면으로도 엄청 빠지고 센터백 등 뒤로 숨었다가 측면으로 파했다가 중앙으로 갑자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 골을 도움했잖아요. 그래서
왜 9월만큼 10월에 손흥민을 활용하지 못했는지 이유는 뭐 제가 미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좀 활용법이 퇴보했지만 뭐 아무튼 활용법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 9월엔 썼으니까 아마 11월에 공격 조합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될 거예요. 저는 홍명보 감독이 이번 10월 명단 발표 때 조규성 선수한테 했던 코멘트를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11월에 무조건 부를 거다. 이번만 쉬게 해주고 11월부터는 조규성 부를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조규성 선수 들어오고 또 이번에 아마 황희찬 선수를 최전방에 세우는 테스트를 하고 싶었을 텐데 황희찬 선수가 안타깝게도 소집 이후에 다치는 바람에 회복만 하다가 돌아갔는데 이제 그럼 황희찬 원톱 가능성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 같고 11월에 그 볼리비아랑 가나 상대로 좀 더 공격 조합에 대한 변화. 뭐 오영규 선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를 꼭 손톱이 아니더라도 왼쪽 윙포워드 방식으로 내려서 다시 할 수도 있을 거고. 충분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측면 돌파가 되는 왼쪽 윙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돌파가 되고 공을 장거리 운반할 수 있는 선수가 이 선 중에 한 명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 이 조합은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과 공 운반을 굉장히 많이 해주지 않으면 패스로밖에 공을 전달을 못 시켜요 앞으로. 근데 3-4-2-1 대형은 드리블러가 공격진 3명 중에 드리블러든 아니면은 뚝배기 몸싸움이든 그 긴 거리를 개인 기량으로 공을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선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패스에서 앞으로 공을 꼭 전달하는 거를 보장할 수 없는 그게 힘든 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지성 선수가 개인 기량이 엄청나게 좋든 아니면 좀 미흡하든 있으니까 팀이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엄지성 선수가 있으니까 팀이 시원해지잖아요. 돌파도 해주고 침투도 해주고 그런 좀 빨빨거리면서 공을 한 3-4m 몰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내려와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역할을. 자, 11월 달엔 이제 볼리비아라든지 가나 같은 팀들하고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또 올해 마지막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또 아마 화제가 되는 것이 볼리비아전을 대전에서 하는 것이 아주 유력한 거의 그쵸. 거피셜 상태예요 지금.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 경기를 위해서 천안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천안에서 선수들이 머물기 때문에 한 경기는 천안 인근인 대전이나 화성에서 치를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전으로 거의 확정이 됐고요. 우리 선수들이 천안에 있는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에 가서 머물고 훈련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겠죠. 정몽규 회장은 매우 흐뭇해할 겁니다. 내가 만든 최고의 치적이 이렇게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와서 머물고 가고. 근데 현실은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떨어진 유럽파들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금 베이스 캠프로 대표팀 쓰고 있는 고향에 있는 호텔까지 오는데 40분이면 된단 말이에요. 40분.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차 안 막히는 시간인데도 인천공항에서 천안 입장면에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까지 1시간 40분 걸립니다. 요 1시간이 만들 저는 도미노 효과가 아마 11월에 논란이 될 거예요. 그 1시간 때문에 어떤 유럽파는 훈련을 하루 못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이 뭐 손흥민 선수처럼 이제 미국에 가서는 이제 새벽에 도착한 선수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오후 시간대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오는 선수들은. 그러면은 그 선수들이 딱 짐 찾고 나서 바로 자 빨리 가주세요 해서 고향 도착해서 고향 해가지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고향 종합운동이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 가서 훈련하는 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근데 지금 다들 예상이 천안은 아마 선수가 그 훈련을 못 할 거다. 그럼 하루가 날아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그럼 대표팀은 감당해야 되나? 이게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뭐 과거에는 뭐 물론 지방에서 A 매치를 해서 아예 지방 호텔에 소집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럴 땐 비슷한 일을 겪지만 그거는 뭐 띄엄띄엄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는 아예 거의 모든 소집을 다 천안으로 해서 그 일을 매번 겪는다는 거니까 그 빈도수가 확실히 달라질 것이고. 참고로 천안은 쓰고 있습니다. 예. 여자 U17이었죠? 맨 처음에 여자 U17이 여기서 훈련하고 나갔고요. 남자 U17도 이제 U17 월드컵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A 대표팀 오빠 형들 오시기 전에 동생들이 미리 쓰는 듯한 분위기이긴 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가보진 않았지만 아직 그 설비랑 경기장 훈련장 상태가 완공되지 않은 가운데서 된 것만 쓰는 거라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쓰는 거긴 하지만 일단 A 대표팀이 오기 전에 다른 대표팀들을 먼저 써보면서 쓸만한 상황인지 또 이제 반쯤 완공
완성이 됐으면 또 써야죠. 예,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11월까지 조금 더 완공도를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겠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수도권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 대표팀 보십시오. 대표팀이 첫 경기를 금요일에 보통 하고 있어요. 그럼 훈련을 할 수 있는 날이 보장되는 것이 월, 화, 수, 목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파들이 월요일에는 늦은 시간에 들어와요. 화요일에 들어온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전체가 돼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화요일도 썼어야 됐는데, 만일 화요일을 완전체로 쓰지 못한다고 하면은 완전체 훈련을 이틀밖에 못하고 첫 경기 들어갔을 때, 지금 안 그래도 대표팀 지금 홍명보 감독이 단독 보도 나온 거 보면 이제 1월 대표팀 소집도 포기한다잖아요. 효용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그 시간마저 줄어드는 선택을 만들어버린 천안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로의 이전이 어떤 저는 이제 스노우볼이 될지는 이제 11월에 봐야 된다는 거죠. 주스님 이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돼요. 뭐냐면 똑같이 울산에서 대전에서 A매치를 한다 쳐요. 그러면 파주 NFC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는 소집날 파주에 모여가지고 경기 전날까지 파주에서 훈련하다가 경기 전날 아침에 대전 지역으로 이동해서 경기장 적응 훈련하고 그리고 그 숙소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경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서호준 기자가 말한 로스가 없습니다. 울산,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파주에서 경기 전날까지 훈련하고 경기 전날에 KTX 타고 울사이드, 부사이드 가서 그날 오후에 경기장 적응 훈련하고 하루 자고 경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파주 훈련장, 지방 경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훈련장은 상관없잖아요. 지방에서 A매치를 하든 말든. 근데 이제 천안 훈련장 자체가 천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경기장이 아니고. 예, 사실 당장 눈에 띄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변화이긴 한데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천안으로 내려갔던 그 이미 결정된 그 변화가 또 선수단의 그 컨디셔닝이라든지 또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한번 봐야 되긴 하겠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A매치가 있을 테니까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그 천안 시대를 한번 다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